자,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 자, 우리가 그 개별법이 원칙이지만 우리 개별법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쓰면 우리가 선의선출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다, 후의선출법이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틀려지는데,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틀려진다라는 건 매출 원가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와 사온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금액이 틀리다는 건 팔린 거에 대한 금액도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럼 매출 원가가 틀리다라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익도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판매한 금액은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대응되는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회계에서도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한번 정하게 되면. 근데 이건 회계만이 아니고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함부로 뭐 변경을 못 해요. 변경하고 싶으면 신고하고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얘는 아주 민감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평가 방법의 결정은.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그 기말 재고 자산이나 이익이나 매출 원가가 어느 방법이 크고 어느 방법이 작은지 그거에 대한 그 지문으로 시험 이론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그 금액 계산하는 것도 간간히 나오긴 해요. 근데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1년에 한두 번? 우리 6번 중에 한두 번이면 빈도가 높진 않죠. 그런데 어느 방법을 썼을 때에 뭐 이익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 매출 원가가 높게 나오냐, 이거는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금액 규칙도 눈에 보일 거니까, 숫자 금액이. 그래서 우리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예를 드는데 잠시만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예를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상황은 자,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단가가 증가하고 있죠. 100원, 200원, 120원, 140원, 160원, 180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말 재고 자산과 그리고 우리 단기 순이익과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 원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다시 그럼 그럼 먼저 이것 가지고 먼저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에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은 얼마가 되고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금액을 볼게요. 자, 그럼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올 때마다 단가를 쓰는 게 틀린데 지금 얘는 지금 6월 1일 날 우리가 팔았어요. 그럼 20개를 팔았는데 이 팔았을 때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개라면 얘 둘이가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가 팔린 거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남아있는 거는 지금 이 세 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은 이때 3월 1일, 4월 1일, 8월 1일 날 사온 게 남은 거예요. 이때 사왔던 금액이 1,400원, 1,600원, 그리고 1,800원이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은 얘가 3,000원이니까 얘는 4,800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럼 선의선출법을 쓰게 되면 저 상황에서 기말 재고 자산은 4,80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보면 지금 기초 처음에 있었던 10개와 우리가 매입한 거 10개 두 개가 팔렸던 거니까 1,000원과 1,200원에서 2,200원이 지금 매출 원가가 되게 되겠죠. 이 두 개가 팔렸다는 거니까. 그럼 매출 원가는 2,200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익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매출 원가가 2,200원인데 20개를 개당 200원에 팔았다는 거니까 4,000원 받았다는 거죠. 그럼 4,000원 받았는데 매출 원가가 2,200원이면 1,800원 이익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1,800원의 이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한 건 지금 그냥 먼저 들어온 거 팔린 거 봤을 때 옛날 거부터 순서대로 팔렸다고 계산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남아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올 때마다 장부했었던 기록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쓴 거는 선입선출법인 거고 자, 그럼 잠시만요. 이거 표로 안 돼 있나?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으로 해서 자, 이걸 가지고 똑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매번 사올 때마다. 자, 그럼 이동평균법은 자, 처음 사왔을 때에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올 때에 장부에 또 1,200원에 사왔다라고 써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장부의 전체 금액은 2,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전체 수량은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110원이다라고 이렇게 평균값을 먼저 내는 거예요. 얘를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우리가 1,400원치를 사와요. 그러면 이제 장부상의 재고자산은 3,600원이 되겠죠. 지금 얘가 사온 거니까 더해질 거고 얘도 사온 거니까 더해질 거예요. 지금 얘도 더해질 거고 그럼 얘 10개가 더 사온 거니까 총 30개가 되겠죠. 그러면 30개인데 장부의 금액이 3,600원이니까 한 개당 120원이라고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한 개당. 그 다음 또 사왔어요. 1,600원치를. 그럼 더하면 5,200원이 되죠. 그죠? 그럼 5,200원이고 또 10개 사온 거니까 40개가 돼요. 그럼 5,200원을 40개로 나누면 한 개당 130원이 되네요. 그럼 평균이 지금 현재 이제 40개인데 130원짜리가 40개 있어서 5,2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20개를 팔죠. 그럼 20개를 판다는 건 직전에 평균 냈던 가격인 130원짜리를 20개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총 40개 중에 20개를 팔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20개는 판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20개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럼 우리 절반을 팔았으니까 우리는 2,600원치를 재고자산을 우리가 팔게 된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2,600원치 남아있다라고 써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총 40개 중에 절반 팔았으니까 130원짜리 20개 2,600원치 팔았다고 해서 팔고 나면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절반인 2,600원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왔죠. 1,800원치를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4,400원이 되고 얘는 30개가 되고 자, 이제 뭐 계산기로 하면 금액이 좀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뭐 약 147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기말 재고 자산은 지금 8월 1일이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금액이 마지막 평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지금 4,400원치 남아 있다고 계산이 된 거예요. 마지막 기말 재고 자산이.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4,400원이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지금 6월 1일 날 팔렸을 때에 그 직전에 평균 내었던 130원짜리가 20개 팔렸다고 했기 때문에 2,600원씩 팔렸다라고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2,600원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은 뭐 우리가 판 거는 4,000원에 판 건데 매출 원가가 2,600원이니까 1,400원의 이익이 나왔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동평균법은 물건 사올 때마다 단가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장부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계속기록법 수량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에서 쓰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총평균법을 사용을 하면, 자, 총평균법은 그냥 평소에는 사온 거다라고는 적어두는데 다른 단가 결정을 안 해요. 얘는 지금 사올 때, 자, 기초가 1,000원, 매입이 1,200원, 또 매입이 1,400원, 매입이 1,600원, 매입이 1,800원. 자, 그럼 기말에 한 방에 우리는 전체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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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개였는데 사온 금액을 다 합치니까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그러니까 전체가 7,000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 평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00원치 총 사왔는데 50개라면 한 개당 140원이다라고 평균이 나오게 되죠. 그럼 한 개당 140원으로 평균이 나오면, 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판매된 거는 총 20개고 20개가 한 개당 140원 짜리가 나갔기 때문에 2,8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는 50개 중에 30개가 남아있죠. 그럼 똑같이 140원짜리가 30개 남아있으니까 얘는 4,200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평소에는 그냥 사왔을 때야 당연히 금액도 쓰고 몇 개인지 세겠죠. 그것만 적어뒀다가 기말에 이번 회계 기간에 전체 사온 것 개수와 금액을 가지고 n분의 1해서 그냥 한 개당 단가를 계산해서 팔린 것 개수에 곱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개수에 곱해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방식을 쓰니까 얘는 이익 조작을 하려고 일부러 다른 짓 하는 게 전혀 방식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이 총평균법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은 4,200원이고 매출 원가는 2,800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판매한 거 4,000원인 건 변함없으니까 매출 원가가 2,800원이면 1,200원이라는 이제 우리 이익이 나오게 되게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후입 선출법을 보면, 자, 후입 선출법은 사실 수량 결정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게 매출 원가가 된다가 사실 다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기록법을 쓴다 그러면 여기 사올 때마다 장부에 썼겠죠. 그랬다가 지금 팔리게 되면 바로 직전에 사왔던 얘 둘이가 팔렸다고 하는 방식인 건데, 실질재고조사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얘가 팔렸다고 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고,
계속기록법은 지금 판매된 시점 바로 앞에 이 둘이가 팔렸다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린 계속기록법이라고 보면 지금 얘 둘이가 우리는 팔린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얘하고 얘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후입선출법이겠죠. 지금 이때 팔렸을 때에 최근에 산 게 20개가 팔렸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외엔 팔린 게 아니니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팔린 거에 대해서 먼저 보면 1,400원, 1,600원. 그럼 우리는 3,000원치가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그럼 매출 원가는 3,000원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럼 남아 있는 거는 1,000원, 1,200원, 1,800원. 그럼 4,000원치 남아 있네요. 지금 남아 있는 거 합치면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4,000원이 되고, 그럼 우리가 판매된 건 4,000원인데 매출 원가가 3,000원이니까 이익은 1,000원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네 가지 방법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 계산하면 지금 우리는 이익이 다 다르게 나오죠. 기말 재고 자산이 틀리게 되면 우린 지금 사실 전체가 총 7,000원이었어요. 7,000원 중에서 4,800원치 남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가 팔린 거고, 4,400원이니까 2,600원치가 팔린 거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체 사온 금액이 7,000원치였기 때문에. 그럼 자, 우리는 어느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그럼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규칙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총이익은 서로 같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이 되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높으면 매출 원가가 낮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1,000원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게 900원치면 팔린 거는 1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600원이면 팔린 건 400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 높을수록 팔렸다고 말하는 게 작을 거잖아. 그러면 매출 원가가 작으면 당연히 이익은 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가시면 그 거래처 사장님이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면 전혀 설명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익이 많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같은 금액의 수량이 많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면 맞는 원리지만, 그게 아니라 사온 게 똑같다라면 기말 재고 자산을 높게 잡게 되면 대응 원가 비용인 매출 원가가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익은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생각을 못 하시고 계속 기말 재고 자산이 낮아야 이익도 낮고, 기말 재고 자산이 높아야 이익도 높은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가 많으니까 많이 못 팔아서 뭐 이익이 낮아야 되지 않냐라는 잘못된 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우리 규칙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이 제일 그다음 크고, 그다음 총평균법이 크고, 그다음 후입선출법이 크죠. 자, 그런데 수학기호에서
수학 기억 이상한데? 크거나 같다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표현한 게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이등평균법하고 청평균법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물건을 지금 이렇게 사와서 파는데 만약에 매출이 있은 이후에 매입 단계가 없다면 마지막 매출로 끝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동평균법에서 매번 평균 내었을 때 직전 단가나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여기 단가 낸 거나 금액이 똑같이 나오겠죠. 뭐 매번 평균 내어도 결국은 전체 평균일 거잖아. 한 번에 평균 내도 똑같은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매출이 있었던 이후에 매입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나 청평균법 쓰면 서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라는 규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매출 총이익이나 아니면 단기 순이익이나 이거의 경우에는 얘도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우리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나오는데 우리는 매출 원가는 반대로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다음 이동평균법이고 그리고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인 거고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위에 적었던 금액들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말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게 되고 매출 총이익은 선입선출법 얘도 똑같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얘는 단기순이익도 같은 거고 매출 원가는 지금 제가 얘를 막 쓰면서 그냥 녹아나는 느낌이죠. 그냥 반대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외우고 하락하면 반대가 된다. 뭐 상승을 외웠다면 그리고 뭐 하락을 외웠으면 뭐 상승한다면 반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앞 글자를 따서 여러분은 선이 총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서 선이 총후라고 기억하셔서 기말재고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인데 물가 상승하게 되면 기말재고자산과 이익은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반대로 제일 크고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규칙이겠죠. 그럼 물가 하락한다면 얘 정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하면 기말 재고 자산은 선의 총후 순서로 크더라. 이렇게 하나를 잡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에 지금 제가 쭉 계산했던 거 있죠? 그 계산한 문제보다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로 나온다는 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럼 지금 물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보수주의라는 표현 전에 썼던 적 있죠. 이 보수주의라는 건 기업의 안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물가 상승 시 우리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혹은 안정성이 높은 방법인 어떤 방법일까요? 자, 물가 상승할 때에 은영씨 어차피 늦었어요.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10분 넘어가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지각이에요. 자, 그럼 물가 상승하게 됐을 때 우리 보수주의가 이거였죠.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하고 그리고 이익은 가장 낮게 보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자산은 낮게 보여주고 부채는 높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그 조건대로 말을 하면 방금 처음에 수익은 여기 안 나오니까 비용이 가장 높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죠. 매출원가가 비용이죠. 영업비용. 그리고 이익이 가장 낮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죠.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을 가장 낮게 보여주는 방법도 후입선출법이죠. 그죠? 한마디로 보수주의의 물가가 상승할 때에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우리 후입선출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54페이지에 물가가 상승 시 기말 상품 원가 크기만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선입선출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 적혀 있는 대로 가면 지금 이거예요.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가장 낮게 보이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가장 높이 보이고 당기 순이익도 가장 높게 보이고 현금 유출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기업의 안정성이 가장 낮다라고 적혀 있죠. 책에. 우리 보수주의가 기업 안정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물가 상승할 때는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혹은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이 반대로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수주의랑 완전 반대로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익도 높게 나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인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선입선출법이 반대로 우리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후입선출법 제가 이야기할 때 IFRS에서도 사용 안 하고 그리고 US 갭에서도 안 쓴다라고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보수주의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이익이 크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이연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낳게 하려고 후익선출법을 선호를 좀 하는 편도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방법들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들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표현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총 7,000원치의 사온 재고 자산 가지고 올해 얼마치 팔았다라고를 우리가 지금 어느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들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얘네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말 재고 자산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디플레이션 시에는 인플레이션 시와 반대 결론이 된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디플레이션이 물가 하락, 얘가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 둘이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정에 의한 방법 적혀 있는 것 매출 총이익률법과 오른쪽 페이지 보면 소매제고법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을 필요 없어요. 이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등장 안 해요. 이건 추정 방법인 게 그 많은 재고 자산 수량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많고 단가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고 그 같은 물건을 매일 사와도 단가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스 그런 걸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냥 사온 게 얼마치에 팔 거다고 이익률을 잡아놔요. 그러면 그거에 가지고 거꾸로 얼마치 팔고 나면 남아있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의 몇 퍼센트가 매출 원가더라라고 거꾸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을 거꾸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자, 한번 등장했던 게 이 글자만 이론 지문에 등장을 했어요. 소매제고법 혹은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매가환원법하고 매출가격환원법하고 매출총이익률법은 이거 너무 고민하면서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등장한 적도 없고 등장할 확률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금 이건 오늘 읽으시 한 거는 이론 시험에서만 쓰는 거. 실기에서 쓸 일은 없어요. 이번 시간 거는. 근데 이제 이 다음 시간 거는 이제 우리 실기하고 관련 있는 거.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